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시고요. 최근에 집값이 들썩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예. 아이고, 서울 아파트 값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뭐 수도권도 다 오른다. 이제는 뭐 지방이나 뭐 다주택 아니 단독이나 빌라도 오른다 막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대표님께서 나오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있잖아요. 포인트들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이 거래량을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거래량도 느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A부터 Z까지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고. 뭐 저희가 모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A부터 한 D까지. D까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교수님 집을 몇 번 살까요, 평균? 집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한 번 정도 살 것 같고, 네. 이제 뭐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서너 번 갈아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집을 한 3번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집을 사고 파는. 근데 저희가 3번의 기회인데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제가 집값이 막 오르니까 여기저기 불러서 집값이 오르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저희가 뭐 하반기 전망하고 몇 달 전망은 사실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뭐 이유를 대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긴 안목에서 좀 부동산 시장을 보고 그리고 변화를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최근에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뭐 전국은 아니고요.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주간 지수로만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주간. 네, 그래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 0.3% 상승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0.3% 올랐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주 뭐 이렇게 하면 15% 이상 그러네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주간으로 보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도 중요한데 6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을 넘어서서 이게 한참 안 됐을 때는 1,000건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 건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저희가 오늘 답을 찾아야겠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네.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저희가 뭐 이게 주간으로 팔았다가 한 달 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럴 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집값 오르는데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한 뭐 2, 3년 후에 집값이 빠지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초단기죠,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그 흐름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를 관점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요즘 좀 불안해하시고 움직이는 분들은 좀 서울에 어디서 집을 한번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차피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 그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뭐 2달 그랬다가 2달 유예한다고 그래서 그 2달 지나면은 엄청 대출을 쪼인대 뭐 이런 느낌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어차피 살려고 했는데 지금 집값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 서울 아파트는 계속 치솟나 봐. 말씀하신 대로 1년, 2년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나 봐.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빚을 내서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요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라는 거 심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대출을 지금 못 받으면 몇 달 뒤에는 많이 못 받게 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 하고 지금 사야 그래도 덜 올랐을 때 살 수 있다.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특히 마포나 뭐 용산이나 이런 핵심 지역을 살 거면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지금 사야 된다. 요 포인트들 좀 맞는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게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지금 못 일으키면 향후를 감소할 거고 그러면 집을 못 사게 된다. 사실 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향후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요 관점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지금 집을 산다는 거 나중에 대출을 못 일으켜서 집을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집을 사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네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무주택자나 지금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데 네. 결국엔 그러면 계속 앞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줘야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사요. 네. 그러면 이 수요가 어떻게 지속되냐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죠? 나중에는 뭔가 그러게요. 돈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와야 이게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선택과 시장을 별개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산 다음에 이거는 일단 저지르고 보면 어떻게든 가격이 오르겠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이 지속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계대출이 계속 일어나서 수요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수요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엔 자산이나 재화시장은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지속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없다. 그게 똘똘한 한 채든 강남 3구든 서울이든 어디든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죠. 집값이 왜 빠져요? 왜 빠지냐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이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네. 지금 보니까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 달 만에 5조 2천억 원 늘었다고.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그렇죠. 이게 잔고가 아마 제 기억에는 5대 은행에만 한 700 몇 조 원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5.2조 원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60조 원, 70조 원 되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대출이 늘어날 건가 보다, 이런 심리가 아마 있나 봐요. 내 대출은 줄어들 것 같은데 돈은 풀려서 사람들이 더 살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있나 봐요. 이게 착각인가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라를 그냥 쉽게 말해서 끝장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의 신용과 그리고 담보 그리고 자산 상태하고 다르게 계속 부채는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공황도 오고 위기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도 온 거거든요. 네. 제가 그 상태로 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채로 만들어진 자산은 부채가 계속 증가해야 가격이 오르는데 부채가 계속 증가하기는 힘들다. 그게 정부 규제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사실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풀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그렇게 꾼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 사이클. 그런데 저는 지금 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신용 사이클의 거의 극점에 지금 와 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수요가 기반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엔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예측하건대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그 가계대출 증가에 기반한 주택 수요가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근데 이제 요즘 돈 빌려서 집 사시는 분들이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집은 그래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니까 계속 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강남에 사니까, 나는 마포에 사니까, 나는 용산에 사니까, 이러면서 이게 조금씩 확산되면서 뭔가 서울 전체인 것 같고 경기도도 그럴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똘똘한 한 채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심리는요 금방 바뀌어요. 그런가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지금을 2023년이라고 보죠. 2023년 초. 네네. 작년 초. 똑같이 무주택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왜 그때 집값이 떨어졌을 땐 집을 안 샀을까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집값이 다시 오르잖아요. 반대로 뭐냐면 지금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사잖아요. 네. 그때가 훨씬 쌌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특히 이 심리가 크게 변동되는 수요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크게 더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은 그렇게 심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조석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다. 네. 그런 강남이나 마포나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거는 아닌가요, 혹시? 지방은 떨어져도 여기는 계속 갈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특징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저희는 수요를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값이 빠질 때 강남이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건 왜 많이 빠졌을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갖고 샀거나 투자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진대. 그럼 막 집을 싸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아,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네. 아, 강남 지역이 그런 지역인가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거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월세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성도 크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떨림을 이렇게 잘 봐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강남 지역에 살고 싶은 것일 수 있잖아요.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막 변동할 때는 조심해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화폐 환상 일종의 화폐 환상인데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값이 만약 오른다고 해도 전체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와 비교할 필요는 없고,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올라요. 그게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하나 근데 만약에 더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거냐?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면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1주택자들인데 무주택자가 집을 빚을 내서 살 때는 훨씬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어차피 내 집 살 건데 왜 조심해?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자는요. 그 집값이 올라도 시장이 올라도요. 자산의 형성이 제한적이에요.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계속 근데 빚을 일으켜서 샀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빚을 적게 일으키고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는 게 사실 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살 건데 그냥 대출 많이 해줄 때 사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게 거죠. 생각 많이 하시죠. 그거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냥 부자 안 될래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예. 자본주의에서 그냥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부자 안 되려고 하는 건 사실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대출 거라서 사야 되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부세도 완화해주고 뭐 여러 가지 집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정부가 바꾼다는데 이러고 제도는 바꿔놓으면 또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대가 아니고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정책을 막 완화해 주는데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이 지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요 정부를 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값을 막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뭐 이상하게 정부를 욕해요. 그렇죠. 흥미롭죠. 네, 흥미롭죠. 네. 근데 반대로 내가 무주택자면 예를 들어서 막 집값을 이렇게 부추기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인하해주고 다 이게 사실은 3종 세트인데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면서 시장의 가격을 올린 또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일종의 비난하기보다도 불안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 불안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이 뭐냐면 대출을 일으켜서 빨리 집이라도 사자.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정책이 계속 풀어줘야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아, 오히려 거꾸로 정책을 왜곡시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우리들의 태도가. 그런데 이제 요즘도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만 보면 정부가 계속 집값이 안정됐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치적은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게 집값이 안정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빈번하게 했는데 최근부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부가 계속 완화만 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규제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도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죠. 하긴 최근까지 종부세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번에 경제정책 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보니까 종부세는 안 건드렸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다 완화할 더 완화할 걸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쵸.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아예 뭐 폐지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어차피 눈치는 보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다른 정책들이 나오면 이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값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정권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쪽도 좀 불안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그걸 자랑해 왔으니까요. 아, 계속 그렇게 네. 집값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집값 잡았다고 하면서 그 규제 완화가 집값 잡은 이유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좀 시차가 있는데. 정책의 시차가 존재하죠. 근데 그때 규제 완화를 초반에 막 하고 했던 게 지금 영향을 좀 주는 건 아닌가요? 주는 거죠. 그때 막 시장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너무 대폭적인 완화가 없었으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도 하락하고 안정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과격하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도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상속세가 좀 일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처럼 처음엔 얘기했는데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자녀들한테 물려주실 때는 공제를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1인당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가요? 저는 크진 않다고 봐요. 뭐냐면 뭐 집을 상속하고 이럴 때 뭐 크게 뭐 상속세를 그것 때문에 뭐 집을 한 채 더 사야지 집값이 좋아서 투자자들이 이렇진 않단 말이죠.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막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금으로 줄 거냐, 지금 집을 사서 줄 거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는 상속세가 무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정부가 집을 사서 주면 더 면세해 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빼줄게요. 이러면은 집값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뭐 돈을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주든지 무차별하잖아요. 정부에서 했던 설명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이제 세법 개정안을 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이 뭐 10억 원이 넘어서고 있고 12억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속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향후 20년 후에 내가 상속세 내야 되니까 집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네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 장관은요, 이 박상우 장관이죠. 사실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는 했어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은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한 그런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 완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어떤 의견도 그렇고 뭐 저도 포함됐는데 예전에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그러니까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매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의견이나 주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아, 왜 이렇게 선생님, 교수님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세요? 예전엔 안 그랬던데. 그랬더니 그 케인스가 기자한테 딱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신은 그러면 의견을 안 바꿀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처럼 저는 특히 정책 차원에서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대처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념과 방향성을 갖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책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 정책은. 그래서 시장의 변화 방향, 뭐 금리라든가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동안 계속 규제 완화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값이 불안하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과잉한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정책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국토부 장관 얘기는 그 규제 완화 그동안 했던 거 되돌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읽으신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한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추세적 상승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판단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거죠. 전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의견은 사실 동일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이렇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 수요가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지금은 실수요잖아요. 그래서 대출에서 나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건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더 적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대출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실수요자들이 계속 시장에 나와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유는 뭐냐면 유효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 그러니까 부동산 설명해 주신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사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단위당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사고 상대적으로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사고 있는데 이걸 수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수요가 아니라 당연하죠. 살 수 있는 여력이 수요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은 안 빠진다.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빠지잖아요. 왜 빠지냐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 수 없으면 뭐 못 사는 사람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을 수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착각이 있네요. 그리고 부동산은 이 사고 싶은 마음과 유효 수요가 격차가 엄청 커요. 주식시장은 작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요. 당장 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100만 원어치라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면 지금 한 주 살 수 뭐 있잖아요.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고. 네, 그렇죠. 사고 싶은 마음과 유효 수요가 큰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 격차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전망할 때 사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시장에 남아 있느냐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유효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해서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대출이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가 집을 사고 있는데 대출 리스크에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대가 사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뭔가 우리나라 유효 수요가 확장되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우리의 경제 전망, 특히 이제 개인 소득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좀 보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효 수요가 1000명이 있었는데 살 수 있는 수요가 지금 당겨서 사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 있는 게 400명이라는 거예요.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뭐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나라 소득이 다시 올라가고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효수요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거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효수요가 생깁니다. 그죠? 내가 자산은 고정돼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락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계속 사이클을 타고 간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이클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리고 떨어지면 사실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이클상 지금 어쨌든 오르고는 있잖아요. 이건 언제쯤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단기 그러니까 사이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짧은 주기가 있고 네네네. 중간 주기가 있고 큰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하락 국면이거든요. 하락 사이클인데 큰 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실수요자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에는 1000건이 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건 조금 넘는 정도.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월간이거든요. 월간 4,000명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3,0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데도 수요를 네. 연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그 수요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집값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이 지연했던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수요까지 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6,000명이 사는 겁니다. 7,000명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사이클이에요. 말하자면 유효 수요의 재고가 사라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펀더멘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드디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꼭 이 살 수 있는 수요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막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지죠. 네,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외국인이 들어온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인들이 사고 있다. 근데 절대 많은 양이 새로운 아닙니다. 논리네요. 많은 네. 양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 단기 사이클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신호는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무슨 신호냐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죠. 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다시 보실 테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 수요가 준 다음에는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내년부터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실수요자라면 특히 이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 지역의 그런 핫한 지역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라면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1주택자라고 하시면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높은 가격에 빚을 많이 내서 사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집값을 통해서 내가 뭐 경제적 독립이라든지 자산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1주택자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적당한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근데 그냥 단순해가 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는 게. 네. 제가 볼 때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다시 안 오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이 기회를 일생에 두세 번 있는 기회를 막 사람 불안에 떨고 사람들 시류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패닉 바잉 하지 마라. 그렇죠. 그게 바로 2021년도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아파트가 정고점 간다고 막 최고점 간다고 하지만 2021년도 가격이거든요. 그렇군요. 아유, 오늘 A부터 D까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뭐 그래도 Z 가까이 X, Y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내일 11시에도 다시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이광수 대표님하고 같이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 패닉 바잉 하지 말고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실수요자라면 살고 싶은 집을 싸게 사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광수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